감당 못할 권력지고 뭐라고 인생이 괴롭다던도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머리 깎고 중이 되든지 자기네의 생활은 우리들이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사퇴하도록 하고 또 국민들은 박근혜가 분에 넘치는 맞지도 않은 대통령이라는 큰 짐을 지고 인생을 괴로워하느니 그 짐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미 옛날에 자기 곁을 떠난 사람하고 같이 지내든지 새 사람을 만나든지 등 하여튼 사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좋고 박신여도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두서없이 지나가다가 보고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도 하여튼 제 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받았다면 그것 또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엉덩이만 지금 위로를 보내요. 이거 완전히 얼이 빠졌어요 지금. 혼났나봐 박근혜한테.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인사의 문제점. 처음부터 저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성적인 참고로 우리 창중이 나이가 60이 넘었죠? 그 문제 여대생은 24살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좀 사는 집안에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할 필요 없는 이미 성공한 집안의 딸이에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윤창중 이름 세 자를 걸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엉덩이 완전 넣고 자기 이름 걸고 아니래요. 저는 문화적 차이일 뿐 성추행은 문화적 차이로 저 인해서 개놈의 새끼가 문화적 차이래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상처를 입혔다면 거듭 이해해달라. 그리고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저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결국은 윤창중 지금 흐지부지됐죠?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근데 왜 아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요? 네, 그때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목설을 하거나 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지랄하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네, 탁주님 안녕하세요. 툭 한 차례 치면서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엉덩이 친 것도 성추행이야 이 자식아.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제가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는 참 애잔하죠. 일국의 국가원수 수행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남도 아닌 교포 자녀 행사 보조원이죠. 가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해봤는데요. 행사 보조원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요.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술자리에까지 데리고 나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업무가 끝나면 빨리 해지해줘야 됩니다. 그 학생을 데리고 여대생을 데리고 술집에까지 가서 술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자기 얘기고 윤창중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자기만의 이야기고요. 어깨를 툭
툭하고 쳤든지 어디를 쳤든지 그런 자리에 간 것도 잘못이고 사실은 지금 윤창중이 하는 얘기와는 사실은 많이 다르죠. 법정 문제까지 비화됐던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엉터리 같은 인사의 일면이었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와 정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치 쟁점화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은 이제 검찰 몫이라면서 선긋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 문건의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미 뉴스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지만은 어제 이제 세계일보를 통해서 청와대 문건이 이제 그대로 알몸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지금까지 소개가 됐는데 제목이 청와대 비서실장 저체설 관련 VIP 측근 과로해가지고 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밑에가 그냥 나와 있는 문건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실이라는 게 따가지고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간에 어쨌든 간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을 공식적으로 나온 문건을 가지고 되어 있고 내용을 간략히 소개가 드리면 그동안에 소문으로 돌았던 정윤회 씨를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총무비서관 또 제1부속비서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날짜까지 적시되어 있는 문건을 통해서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사하던 사실이 있었다. 언론에 발표했고 이것은 공식 국가기관의 문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뉴스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 정권은 부정선거로 저지른 가짜 정권이에요. 이건 이러니 저러니 길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란 말이죠. 감옥으로 가란 말이죠. 박근혜는 퇴진해야 된단 말이죠. 정윤회 문건이 있건 없건 이런 심각한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도 감옥에 보내야 될 여자인데 이런 사건까지 있으니 감옥에 보냅시다인 거지. 이 사건의 내부로 들어가서 콩이야 파시야 하다가 이 정권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가짜는 감옥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무슨 검찰 수사입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 시간 있으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3 수 18 대선무효 소송을 진행하라 이 얘기죠.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지고 불과 보름 뒤 2014년 1월 4일 2013명의 시민들은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이번 선거는 무효야, 부정선거로 얼룩졌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그 재판은 2013년 7월 4일까지 모두 끝나고 결과가 공표돼야 됩니다. 작년 여름 박근혜는 이미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대법원에서 아직도 1년 4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3명의 대법관은 하나같이 법 질서를 처참하게 자기들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언론들이 입 닫고 코 닫고 눈 감고 있는 부정대선에 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under fire for using social media to smear opposition candidates in 이 정도는 다들 알아들으시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last year's general elections. After months of wrangling, there's going to be a parliamentary inquiry into the murky affair. Here's our Korean contributor, Yoon Lee. Ahead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in last December, 9 agent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rote 5,000 posts on the internet. They later explained it was a part of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that about 80 of the posts directly attacked opposition party candidates, calling them North Korean sympathizers. Won Se-hoon, the former director of the intelligence agency, was investigated for overseeing the online operation, but he narrowly escaped the arrest. Spearheaded by college students, protests erupted last weekend with people condemning not only the agency but also the police and the ruling party for trying to minimize the case. They charged the agency for despicable act that shakes the National Foundation. One Twitter comment read,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s systematic interference in a presidential election is an act of terror against democracy. We need to take immediate, stern action."
Students at major universities released statements denouncing the intelligence service as a threat to democracy. One survey shows about 62% of college students support of these protests. One Twitter user comments on the younger generation's political engagement. 51.6대 48% 개표 조작 이야기와 국정원 대선 개입 외신 보도 이야기입니다. It shows how unprecedented this case is. It is a raid against Korea's immature democracy. It wasn't just liberal college kids who took to the streets. A former professor at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Pyo Chang-won, a known conservative, joined the movement and filed petitions against the NIS. The first round of his petition gathered 100,000 signatures online, and in the second round, over 200,000 signed it. The petition read, "While some expressed anger that this case infringed upon their voting rights, some still wants to believe the agency's excuse that it was a necessary action against pro-North Korea groups. Those, however, want the same thing, the truth and justic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78% of Koreans want a thorough parliamentary investigation of the affair. Politicians seem to be listening. I'm Yoon Lee for Link Asia.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KBS, MBC, SBS가 보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진보적 대한 미디어들이 부지런히 보도를 하고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들께서 외신들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기사들을 번역해서 해외에 소개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웬만한 그 해외 주요 일간지들이 다 다뤘어요. 뉴욕타임즈, 프랑스의 르몽드 등등이 다 우리 부정대선을 다뤘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영어를 충분히 그냥 대충 흘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 18일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대선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참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났던 우리 교민들의 집회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잔한 장면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난 18일에서는 해외 교민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거리에 뛰어나오신 거예요.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걸 보면 세월호 이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들은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는 답답한 상황에 더 잘 보이십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모이셔서 열심히 집회를 하면서 고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애잔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찾아가서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교민들을 빨갱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빨갱이 타령합니까? 박근혜 아버지가 남로당 군사총책 빨갱이였어요. 그 삼촌은 더하고. 물론 뭐 박상이라는 분의 그 독립투쟁과 또는 계몽운동은 의미가 있겠으나 빨갱이 타령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폭력에 침묵한다면 1980년 5월 반주의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인도 앞바다에서 살해된 아이들의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장사에 기초한 정치적 공세도 아니며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기 내주는 보호다. 대한민국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충고다. 5월 영령들이여 미안합니다. 그대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않고 그 나라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세월호의 희생 영혼들이여 미안합니다. 그대들이 살아가야 했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
만들어 그대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 조금 전에 지나가던 시민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주 지나가시는 시민이신데 멀쩡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천안함 참사와 같은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마땅히 퇴진하게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가짜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한탄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되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거짓이 저질러져도 그냥 침묵하고 살아갑니다. 천안함 조작, 부정대선, 세월호 참사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은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살아갑니다. 쥐처럼, 닭처럼, 개처럼, 소나들지 말처럼 이명박의 머슴으로 박근혜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천안함 사건 영상은 제가 받아두는데요. 이 왜 받아두는지 일단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개입 증거는 없고 천안함의 자체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들 미국 그러면 아주 껍벅 죽죠. 그냥 미국이면 그냥 구세준 줄 알고 그냥 미국이 다 해주는 줄 알고 미국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천안함은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자물통 중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물통은 미지자물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은 미지자물통 같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 빨갱이들 이야기 못 믿겠으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석하시겠죠. We'll defer to South Korea to make their judgment. I don't think that we're aware that there was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 아주 착착 감기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자막이 있어서 그런가?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We'll defer to South Korea to make their judgment. I don't think that we're aware that there was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 한국이 결정한 문제이긴 하나 천안함 자체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야기한 게 북한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천안함은 1번 어린이 2번 어린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명박이 또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천안함 조작하고 4대강 말아먹고 둘로 엎어먹고 자원외교로 온갖 사기질 다치고 방위산업 비리 부정비리로 100조에 가까운 돈을 통산 헤쳐먹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부정대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안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죠. 왜 이렇게 바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어요. 천안함 조작,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I'm under a lot of pressure, you know, and you put us there. With no serious doubt, the last hours of the 37th presidency. 워터게이트였군요.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그 제기됐던 일본 어뢰가 찾아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담은 그 그림들이 있는데요. 좀 길어요. 너무 지금 29분 막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고 천안함과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이남정 열사 예비역 해군 대위 그래서 해군 장비의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그 PD수첩에서 나갔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저희 PD수첩을 찾아와 한 해군 장교가 내부의 PD수첩을 찾아와 군대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영관급 그것도 현역 장교가 군대 내 비리와 관련해 양심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현역 장교가 왜 언론사를 찾아와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만나봤습니다. 한 현역 장교가 PD수첩 취재진을 찾아왔다. 군대 내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해군에 복무 중인 김영수 소령이었다. 군대는 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다.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조직 내부의 비리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다. PD 수첩의 최승호 PD는 잘들 아시죠?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터뜨렸던 아주 유능한 PD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수 해군 소령은 군납 비리에 대한 것들을 직접 접하고 중계하고 다양하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군 내부에서 노력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사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징계당할 것을 알면서도 방송사를 찾아와서 고발하고 징계를 감수합니다. 결국 이 김영수 소령은 자진전역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썩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썩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천안함 조작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해군사관학교나 이 해군에 정통한 사람들, 해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을 받기도 했다. 내가 군대에서 30개월 동안 30개월 있었어요. 그거가 뭐냐면 단결 간첩을 잡자. 이걸 30개월 동안 하고 왔어요. 무슨 빨갱이 타령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자국 군인 46명이 죽어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관련된 해군 관련자들은 모두 승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걸 핑계로 박치 국힘이라도 할 것처럼 자기 권력의 문제점들을 가리려고 했고 결국은 부정대서까지 저지른 참혹한 정권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천안함, 4대강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때에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생활인들인데 부정선거가 벌어진 이후에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버티고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면 여주에서 있었던 추우면 이렇게 막 카메라가 이상해져요. 박근혜 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통령이지 민의에 의한 대통령은 아닌 것입니다. 상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한 현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군사 쿠데타에 이은 12.19 사이버 쿠데타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수원교구 시국미사가 사제와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기산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주교구 사제들의 시국미사 이후 두 번째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회개하라! 이어 사제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개혁을 독선적인 민영화로 규정한 뒤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공공 분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원리로 삼는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민간 부분처럼 경쟁시키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을 배제하여 인형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씨의 원칙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정치 경제적 불공정과 불공평,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마저 종북으로 모는 정치 선동, 공동선을 해치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의 천주교 세례명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땅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사유화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과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에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율리안나 자매가 회개하여 고해 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도 아깝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박근혜 해악성 선거 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가짜를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때 첫 번째 실천 행동 첫 번째 있습니다. 절대로 박근혜 뒤에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가짜니까. 그냥 박근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근혜 국시장녀나 이렇게 하는 건 뭐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박근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친일파했다, 독재자했다, 부정대선 사범한테 박근혜 대통령 합니까? 그 짝퉁 범죄자한테? 그냥 박근혜는 하면 요거 안 달아주면 감지덕지예요. 한편 성당 밖에서는 시국미사 저지에 나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회원과 보수 성향 시민 50여 명이 성당 관계자들과 충돌했고, 미사 진행 중에는 한 보수단체 대표가 박근혜 사수하라를 외치다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하며 소모적인 것을 접고 미래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오는 27일에도 마산교구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어디를 가나 저렇게 정신 나간 집회방해자들은 꼭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는 신고받고 달려오는 경찰관들이 하루에 4번씩 왔다 간 적도 있어요. 빨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빨갱이 오는데요. 그러면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뉴스 도중에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죠. 박근혜가 맨날 잘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과거는 덮어두고. 과거를 덮어두면 우리 집에 다 못 가요. 아침에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나온 건 다 과거야. 우리 갈 집이 없어. 버스 타고. 과거를 잊으면 집에 가서 애들 얼굴도 식구들 얼굴도 못 봐요. 과거를 잊어버려. 그냥 회사에서 살아. 광화문 빌딩역에서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가 곧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내가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박근혜는 어떻게 정리하면서 인생을 사는지 잠시 지나가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자유 토론을 해.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고의 걷지 않고 나보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이거 유명한 대목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두환이 주는 돈 6억 원을 박근혜가 받았다. 6억 원 정도 뭐 줘도 된다? 요즘 돈으로 300억입니다. 어디에 있던 돈? 청와대에 있던 돈.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총 맞아 돼지고 청와대 금고에 들어갔더니 6억이 있었어요. 전두환이라는 놈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12.12 쿠데타를 저지른 전두환이가 청와대에 떡하니 들어가 봤더니 돼진 박정희의 금고, 청와대 금고 안에 6억 원이라는, 원래 12억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있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박정희 돈이에요? 공금입니다. 국민들의 돈이에요. 1, 2억도 아닌 무려 수백억이 박정희의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이 불황무식한 군바리 새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 수백억을 대통령 딸내미라고 하는 박근혜한테 넙죽 줬어요. 준다고 받아요. 또 박근혜는 쿠데타를 저지른 전두환이라는 자식이 총 맞아 돼진 박정희의 금고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아놓은 공금 수백억 원을 박근혜한테 줬습니다. 6억이라고 하는데 요즘 돈으로 300억입니다. 박근혜 앞뒤 분간 못하는 박근혜 넙죽 받았습니다.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가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저도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잘 보세요. 300억 닦아쳐먹고 입 싹 닦는 꿀먹은 벙어리 얼굴입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가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으니까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약속을 지킨대요.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공약 다 깨뜨려놓고 약속을 지킨대요. 아 정말 헛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박근혜라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거론해야 되고 이 화면을 보는 게 고역입니다. 고역. 눈앞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 박근혜입니다. 국민들은 주민세, 소득세 다 낼 거 다 내는데 무려 300억 음마아파트 30채를 닦아쳐먹고도 세금 한 푼을 안 냈대요. 근데 뻔뻔스럽게 앉아가지고 나불나불 떠듭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00억을 헤쳐먹었어요. 그것만 헤쳐먹었나? 정수장학회를 헤쳐먹었어요. 대구에 있는 100만 평짜리 영남대학교를 통째로 해먹었어요. 그 영남대학교와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로부터 박정희가 총칼로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판시했습니다.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무력으로 강탈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법률적인 의무는 없다 쳐도 도의적인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남의 집 장학회를 재산을 갖다가 뺏어서 박정희가 자기 딸내미 박근혜한테 줬어요. 넙죽 받아 처먹었어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300억을 주니까 또 넙죽 받아 처먹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자를 불쌍하다고 표 찍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신들 때문에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간 거야. 이 가짜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대선 사범을 응징하기는커녕 불쌍하다고.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아유 그때는 또 시대적인 상황 논리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애국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먹고 살려면 친일도 덜어는 했어야 되겠죠. 이해합니다. 다 덮어놓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2014년에는 2014년의 논리가 있다 이겁니다. 일제시대에 생계형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쳐도 박정희 시대에 상황 논리가 있다 쳐도 2014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논리가 있다 이겁니다. 부정대선은 반드시 응징하고 박근혜는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2014년의 시대적인 상황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를 하실 것일 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박근혜는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안 나왔으면 지 애비 욕도 덜 들어 처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정희가 밉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한 장이 된다면 그 공과를 따져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추악했던 친일의 역사들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다시 등장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그 박씨 가문의 죄악성을 따져야 되고 저 박근혜의 문제점들을 따져야 됩니다. 왜? 저 폐악한 친일 독재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미래를 친일 반역자와 독재 세력의 망령에 헌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의 시대적인 상황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시대의 21세기에는 21세기의 상황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권력에 무작정 고개 숙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권력에 접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헌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신다면 그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또 좀 따끔한 이야기 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희 후보가 나오는 영상을 틀었다고 해서 그쪽에 무슨 호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치 권력은 철저하게 짓밟아야 돼요. 시민들이 스스로 권력에 접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8대 부정대선이 여야가 융합한 정치적 관권 개입 부정선거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없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거짓 눈물을 한 달 만에 만들어내는 그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 있습니다. 국민을 구제하지 않아. 자, 통합진보당 출신의 후보예요. 이수근 씨라고. 지난 그 선거 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아주 폼나게 막 열심히 박근혜를 규탄했어요. 세월호 참사 운동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풀어냈습니다. 아주 멋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보정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래에 나서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세월호 문제 뭐 열심히 나가서 떠들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냐는 거예요. 부정대선 박근혜 퇴진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주제는 팽개쳐놓고 선거 때만 반짝하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들고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쇼하다가 똑 떨어지면 안 나타납니다. 이놈은 이수근이란 자는 끊임없이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돈통 돌리고 부정대선이 벌어졌는데도 붕괴에서 뛰어나온 시민들에게 박근혜는 사과하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사과하면 부정대선 넘어갈 겁니까? 대한민국 그냥 헌납합니까? 친일 반역자 군사 독재자의 잔존 세력 부정대선 사범에게 그냥 대한민국 헌납합니까? 이렇게 부정대선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벤트처럼 사용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 또한 규탄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망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진보의 총화인 양 했던 진보적 정당들 역시 새누리에 고개 숙이고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탈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부정대선 정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은 너무 영상들만 많이 봤는데 우리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구호가 왕창 들어있는 음악이 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함께 따라 부르시는 노래고요. 어색하시면 마음속으로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의 딸, 박갑기 마사오의 딸,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가 뭐가 들었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이 8글자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8글자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선거 사기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를 퇴진하라! 박근혜를 퇴진하라! 박근혜를 퇴진하라! 박근혜를
박근혜는 퇴진하다 8글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문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둑놈을 보면 도둑이야, 강도를 보면 강도야, 부정대전을 보면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와 결핍에 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한번 5년 뒤, 10년 뒤 두고 보자고요. 부정대선이 벌어지건 말건,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있건 말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 잘 사는지, 여기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는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지 한번 5년 뒤, 10년 뒤에 만나서 따져보자고요. 그저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아이들도 똑같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박근혜와 부정대선을 저지르는 저 세력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대대로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들과 우리의 자식들 또한 이명박의 모습, 박근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위직들은 전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들의 참담한 그 상황들을 좀 하나 보실까요? 친일파들 이야기 잠시 보겠습니다. 친일파 원조는 뭐 오리지널은 박근혜인데 해방이 되었어요. 일제시민정책에 앞서 해방이 되었다가 일제시민정책에 앞서서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배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해방 직후인 46년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10명의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나머지 1명도 일제 고급관리 출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관동군 장교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일제야 만주국에서 관료로 봉사했다. 건국 이후 78년까지 역대 37명의 내무부 장관 중에서 일제 고등문관 출신 등 부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22명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건국 이래 21대까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굉장히 참혹한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은 1대에서부터 21대까지 모조리 일본 사관학교,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친일파 문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어요. 박근혜가 박학기 마사오의 딸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 개인의 양심과 상식뿐입니다. 결국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일 경력자들은 우리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이네. 또 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한 놈은 다 100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상은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일제단체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논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시고 법학 박사라고 하시네요. 길거리에서 이상하게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 얘기는 못 들으셔도 법학 박사 얘기는 좀 들어주셔야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친일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친일파들은 100년 먹을 걸 가지고 있고 우리 독립투사들 또는 의지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정말 슬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몇몇 국민들만 잘못 살고 고통당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먹고 살 돈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특정 계층들 1%만 먹고 살고 나머지 99%는 언제나 머슴과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친일파들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친일 반역 또는 외세에 부역한 반역자들을 멋지게 처단하고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필립 세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자가 규골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재판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로 한 3분 정도면 다 바뀌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자들을 20만 명 가깝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은징했습니다. 당시 BC 정권하에 나치에 부역했던 그때 당시에 언론사 900개 중에 629개인가를 폐간하거나 재산 몰수를 했어요. 대표적인 친일 부역신문 조선일보가 저렇게 대한민국 수도에 번듯하게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재산 몰수해야 되고 저 가문들은 모조리 법의 응징을 받아야 되고 폐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600개에서 근 700개에 가까운 언론사를 모조리 처단하는 것이 프랑스의 사례였습니다. (3년의) 나치주계 하에서 독일군과 살거나 아이를 낳거나 했던 여자들은 저렇게 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애들을 가슴에 안고 줄이 들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받고 있고 나중에 두골의 지나친 수청은 파시즘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엄정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가 20만의 반역자를 처단할 때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 반역자도 처단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일파의 딸내미는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고 시민의 아들과 딸들은 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물려줄 수는 없죠.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고 절친이기도 했던 페탕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바깥에 나가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나라입니다. 부정대선이 저질러지고 있고 부정대선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맥도 못 추고 친일 반역자의 딸에게 고개 숙이고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국제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친일파들을 모조리 때려잡자 이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적어도 자신의 죄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그런데 친일파가 자랑이야.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아버지 할아버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들이 충격적으로 봐야 될 일인데요. 모리스 빠퐁이라는 자의 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두고두고 생각나실 거예요. Bonsoir. Maurice Papon, 86 ans, ancien préfet de police, ancien secrétaire d'État, va être jugé par la Cour d'assises de la Gironde pour complicité de crimes contre l'humanité. Les jurés auront à examiner son rôle dans la déportation de 1690 juifs entre juin 42 et août 44, alors qu'il était secrétaire général de la préfecture à Bordeaux. Maurice Papon a toujours nié toute responsabilité dans ces affaires. Il a même mis en avant des actes de résistance. Aujourd'hui, donc, la justice en a décidé autrement et son dernier pourvoi a été rejeté par la Cour de cassation. Dominique Vermillion, François Grand. Il a fallu 16 ans pour en arriver là. Plus rien n'empêche le procès de Maurice Papon. Il n'a plus aucun recours. Après Barbier et Touvier, Papon sera jugé pour crime contre l'humanité. Les chefs d'asile n'ont même pas été recherchés. Bousquet est mort. Le préfet 1942년에서 45년도까지 나치 독일에 지배당하고 있던 비시 정권에서 보르도 지역의 경찰국장을 했던 모리스 빠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재밌죠? 기억하세요? 빠퐁 이런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55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 나이가 86인가 그랬어요. 법정에 섰고 결국 장기형을 받았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받고 수감됐어요. 그의 죄목은 반인권적인 그런 범죄, 나치에 부역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데 일조한 당시 경찰국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갔는데요. 자, 우리한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1942년, 45년에 벌어졌던 일이 90년대 후반까지 55년이 지난 뒤에도 80에서 90을 바라보는 노인을 10년, 20년 형을 때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게 프랑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 샤넬, 에펠탑, 이게 프랑스가 아닙니다. 언론 부역자들은 가짜없이 처단하고, 애국자들은 배후하고, 부역자들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감옥에 쳐놓고 그 죄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지금 빠퐁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Les résistants sont morts, mes témoins sont morts. C'est le premier procès de l'histoire du monde où on jugera quelqu'un 55 ans après sans aucun survivant. 레지스탕스들도 다 죽었고 증거들도 다 사라졌고 희생자들도 다 죽었고 모두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55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를 주는 단 하나의 재판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름 항변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인이 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증인이 됐고 빠퐁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유태인들의 힘으로 감옥에 넣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유태인 인권단체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 풀어주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이 좀 들었다고 다 봐줘. 옛날 일이니까 봐줘. 말도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치러졌던 모든 친일 부역 행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재산몰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친일 부역은 잘못된 것이다. 먹고 살자고 할 수 없이 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자리매김하고 가치 평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조선일보는 저기 번듯하게 있고 친일파의 딸내미 박학기마사의 딸내미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다시 정권을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선거권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대로 공은 공대로 따져야 됩니다. 봐주더라도 요놈은 친일 반역자였고 이분은 독립유공자였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공을 세웠구나. 박수 칠 때 박수 쳐주고 죄를 줄 때 죄를 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정상창작을 하자. 반성의 기회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반역자인지 누가 독립유공자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재가 이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참혹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을 막아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Pourtant, des victimes, des rescapés ou leurs enfants se souviennent. Car en 81, Maurice Papon, alors ministre du Budget, est rattrapé par son passé. Le Canard enchaîné titre Papon aide de camp. Secrétaire général de la préfecture de Gironde durant l'occupation, Papon est accusé d'avoir facilité la déportation de 1690 juifs. Inculpation et plaintes se succèdent. Le dossier se perd dans les méandres judiciaires. Papon lui-même trouve le temps long et ose en 90 une comparaison audacieuse. Le capitaine Dreyfus avait souffert pendant 12 ans, 24 ans. 우리는 시간 좀 지나고 그러면 뭐 뭐든지 과거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죠. 나이 좀 들었고 연로하니 무조건 봐주죠. 재벌들은 어떤 죄를 져도 휠체어 타고 나오면 다 봐줘요. 요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들거에 실려서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엄중하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어떻게 득세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친일 내국노 집단 뉴라이트 전국연합 서울대 한성조 교수,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관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축복이며 종북 위안부는 일본만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일본인이 했다 해도 분통이 터질 이런 망언들을 한국의 한 원로학자가 일본 극우 잡지에 기고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열 도쿄특파원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였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름이 교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서울대 교수일 거예요. 뉴라이트 교수입니다. 이놈들한테 명박이가 찾아가서 박근혜가 찾아가서 아유 훌륭하신 뉴라이트 어르신들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본의 극우 잡지 정론에 이다로에 실린 한승조 교수의 기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수는 정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쟁 중에 여성을 정적인 위안물로 이용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며 일본의 행위를 적극 주둔했습니다. 때문에 전쟁 중에 일어난 행위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라며 탓했습니다. 한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친일파 단죄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즉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의 국회 통과 등을 야당의 정치적 발판 붕괴를 노린 정치적인 사심으로 단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현재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은 소신에 따라 썼다면서 오히려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만발을 해놓고 전혀 부끄럽지 않다. 소신에 따라 썼으니 공론화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려운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2014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친일 반역자들이 그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뭐 떡하니 보여주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은 어디더라? 저것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저쪽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호위해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친일 반역자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고도 길거리에서 맞아 죽지 않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신대로 썼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공론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긴 뭐 요즘은 이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친일파의 딸내미 KBS 이사장 이인호라는 자는 그보다 더한 망발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놓기 전에는 이미 나라가 아닌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고 똥 싸는 벌레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헌과 민주헌과 역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시민들, 그중에 청년 학생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다시 서야 됩니다. 이처럼 부끄럽지 않다, 소신에 따라 썼다, 일본 식민 지배는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교수라는 쓰레기가 있다면 강단에서 청년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세요. 이건 파렴치가 아니라 상식을 세우는 길입니다. 한승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보수학자로 현재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비판과 민족적인 자존심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한 원로 학자의 망언에 모두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SBS 지금까지 이놈이 누구죠? 박희태네요.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놈입니다. 골프장 가서 여자 캐디 가슴을 손으로 쿡쿡 찔러놓고 가족 같아서 그랬다. 참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우리 뉴라이트 기독교연합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국민에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는 뉴라이트 기독교연합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라고 하는 자리고요. 아까 식민지배는 우리나라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한승주나 그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뉴라이트 모임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었다고 하는 박희태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름이 바로 친일 반역죄의 씨알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멍벅이도 또 빠질 일이 없죠. 일본에서 태어난 거겠죠. 아유, 귀에 익은 쥐새끼 목소리입니다. 이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뭐 엄격히 따지자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놈입니다. 친일 내국노 집단 뉴라이트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일본산 쥐새끼라고 써 있습니다. 아유, 좀 왜 이런 말을, 심한 말을 쓰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지 전혀 않습니다. 자, 이 쥐새끼를 응징해줄 고양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응징해야 됩니다. 이렇게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서 연설을 하고 떠들면 대통령이 돼요.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전국연합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제가 금방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일파들한테 충성하지 않거나 친일파들의 힘을 모으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우리 박근혜 뉴라이트 가서 또 연설하는. 가슴이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열어보는 테니까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 아버지 일본 장교 다카키 마사오와 유사한 색깔들의 친일 반역자들이 득실득실고 모여있으니 그냥 아주 많이 편안하겠죠. 길거리 걸어다니면 좌불안석인데 여기는 편안하겠죠.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나가서 열심히 연설하는 일본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입니다. 무슨 친일파들이 득실득실 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까? 역사를 막 뜯어고치고 김구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유관순은 깡패다, 황제위안부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군부대를 따라다녔던 창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뉴라이트입니다. 이 친일파들의, 친일 반역자들의 세력들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의 힘을 배경으로 부정대선을 저질렀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정대선 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싸우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친일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군사 독재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5년 참고 5년 뒤에 행복이 시작되느냐? 누구도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쫓아내고 스스로 응징해야 대한민국 역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아유, 봐야 될 화면들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짧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또 버스가 오면 금방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요, 인터넷에 부정대선, 친일파, 박근혜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무지하게 뜹니다. KBS, MBC, SBS 다 합친 것보다도 아주 우수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안 보시려고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마음은 급하고, 댁에 가시면 방송을 인터넷을 활용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분석하시고 열 받으시면 거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대선이다 떠들지 말고, 내 일주일 넘게 들었는데 이제 방법을 말해봐. 어떻게 하라고? 부정대선인 거 알았어. 박근혜가 가짜인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마음속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부정대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연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리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거리로 뛰쳐나오십시오.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화염병 하나 던지지 않고 우리는 저 가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널찍하잖아요. 저 광화문 사거리. 저기에 앉아서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스스로 결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는 노무현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수구적 정치 권력이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이것은 노무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 권력이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다시 노무현을 청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시민들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노무현 정권 내내 5년 동안 노무현은 시민들의 뜻을 두려워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던 5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명박의 모순도 아니고 박근혜의 노예도 아닙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가득 모여 연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신발도 신지 말고 뛰어나오십시오. 와서 거리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평화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부정선거 살인조건 박근혜는 감옥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3일만 외치면 됩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갈 것이며 독재 세력의 망령들은 역사의 어두운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며 친일 반역자들이 다시는 득세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뉴스가 들려올 때 모르는 척 눈 감지 마시고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혹한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목소리를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씻고 컴퓨터 앞에 서시면 좀 찌끔찌끔 하실 거예요. 당신의 가책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18대 부정대선, 박근혜와 진일파 등등의 키워드들을 두들겨 보시고,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들이 구호를 외칠 때 소리내서 마음속으로만 하던 구호를 직접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카키 마사오나 군사독재자들이 만들어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김구의 나라이고 안중근의 나라이고 윤봉길의 나라이며 장준하의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친일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 총에 맞아 죽고 약사봉에서 밀려서 죽었고, 사실은 다르게 죽었지만 그 쇠망치에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친일 반역자들의 손에 죽어갔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의 피해에 의해서, 그 핏값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실패한 자들의 별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걱정하는 애국지사들의 뜨거운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날 2014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의 성원이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산화에 갔던 우리 선배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정의로운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앞 국가도로에서 스스로 분신을 개량하며 부정대선에 저항했던 이남정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질릴 수 있는 최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는 부정선거입니다. 그것도 부정하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그냥 굴러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번 눈 감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부정대선은 가짜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반역의 역사는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하지 않으면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남편이 바뀐 걸 알았으면 진짜 남편을 찾아가야죠. 마누라가 바뀐 걸 알았으면 나가서 찾아야죠. 밑도 끝도 없는 가짜 대통령을 모시고 2년 지났다고 이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박근혜나 박시만의 노예로 그 아이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엄마 아빠는 부정대선 가짜 대통령 박근혜에게 침묵하고 사는 엄마 아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데 제가 이거 잊어먹었다.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없어서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영혼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 추위에 거리에 나와서 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대선 사범 박근혜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구호 3회로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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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잘못 걸렸다고. 너 꼭 감옥에 간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피켓팅을 했더니 다리고 팔이고 지금 얼얼합니다. 예. 오늘 며칠이야? 오늘 2014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8일? 9일 아니고요? 8일이에요? 12월 8일, 네. 횃불연대에서, 이남정 열사, 서울역에서, 24시간 집회 신고를 했는데, 불허가 떨어졌고요. 여기 동화면세점 앞에서, 다른 분이 한 것을 인계받아서, 5시부터 10시까지 지금 계속 이남정 열사 정신 기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과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추워요. 찬원과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거소송인단은 12월 19일날 대법원 앞에서 2시에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하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여기 동화면세점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연대단체들 같이 모여서 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집회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